자, 여러분들 9월 22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 시간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개항, 항구를 열고, 그리고 오늘 갑신정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할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만약 이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책을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 있죠? 선생님 수업할 때, 본 수업할 때 하는 교재,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돼요. 거기 정리 잘 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흥선대원군이요, 어떻게 보면 집권하고 있던 시기가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1863년에서 73년까지 딱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왕이 너무 어리니까 아빠가 좀 정치를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고종이 이제 10살에 즉위했는데 벌써 10년 동안이면 20살이 됐죠. 지금은 20살 애기죠. 그런데 당시에 20살이면 결혼도 다 하고 다 큰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어디 명분도 없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까 보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정리했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원을 정리했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정리한다는 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리학 국가에서 성리학 교육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지금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서원을 정리한다는 건요,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전국적으로 선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중 한 명이 최익현 선생이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위정척사 운동 하셨고, 나중에 여러분들 의병운동까지 하셨던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지신 분 중 하나인데, 이 최익현 선생도 성리학자고 위정척사 운동이고 되게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그 유명한 도끼상소,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흥선대원군 하야해라, 권력에서 내려와라, 이 서원 정리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려와라 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 최익현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최익현 뒤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에 가 있는 유생들이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스스로 권력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야라고 하죠. 하야라고. 자, 그 부분을 잘 아시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겠죠. 우리가 친정체제라고 하는데 직접 정치하겠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명성황후예요. 우리가 민비라고 보통 하죠. 이 명성황후가 이제 그때부터 고종과 뒤에서 고종을 푸시를 넣으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정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놨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문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최초의 조약은 아니에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게 바로 강화도 조약. 누구랑 맺은 거예요, 이거? 일본이랑 맺은 겁니다. 일본이랑 이거 최초의 조약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조약 많이 맺었어요. 기후약조도 맺고 많이 맺었어. 그런데 기존의 조약과 다른 점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데 배경 보세요. 일단 흥선대원군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없으니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운요호 사건입니다. 일본이요,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기 1년 전에요, 영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배가 아니고 선진 배죠. 증기선.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쭉 우리나라 저 영종도 인천 앞바다 와가지고요, 무력 시위합니다. 근데 그때 놀랐던 게 뭐냐? 일본이 공포감을 조성한 걸로 놀란 게 아니고요, 일본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저런 증기선을 운영할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 됐다니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하야하고 운요호 사건으로 결국에는 충격도 먹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강화도 조약. 오케이? 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데 내용 보면 딱 4가지만 정리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인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해놨어. 이거 일본이 뭐더러 우리나라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명시했을까? 누구가 관여하는 게 싫으니까. 중국, 청나라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규정했고요. 항구 3군데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 3군데 열었고요. 그 다음에 해안 침략권. 우리나라 특히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해안을 침략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들 집 와서 여러분들 집에 몇 센치, 창문이 몇 센치 이거 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해안이랑 남해안은요, 이게 하나의 천연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안 침략 다 할 수 있게 해줘 그랬어. 나중에 침략해야 되니까 미리 길을 다 닦아놓은 거죠.
마지막 이게 깡패입니다. 영사재판권. 우리가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범죄 저질러. 그럼 우리나라 포졸들이 와서 잡아가야 되잖아.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쁜 짓을 저질러도 조선 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일본 법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부산, 원산, 인천 와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해도 우리나라 포졸들이 잡아갈 수 있어, 없어? 못 잡아가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평등해요, 이거? 불평등 조약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불평등 조약인데 여기다가 부속 조약을 2개를 더 맺어요. 우리 선생님 교재에도 다 정리돼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원래 풀네임이요. 조일, 수호, 조규예요. 조일, 수호, 조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같은 거 하면은 별책, 부록 이런 거 뒤에 많이 붙어 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별책, 부록. 자, 강화도 조약을 맺었더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록으로 첫 번째 매직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인데요. 첫 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 환전해서 쓰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환전 안 하고 그냥 일본 화폐 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두 번째, 개항장을 열었는데 개항을 했는데 항구를 일본인들이 어디까지 돌아다니는 걸로 좀 고민인 거예요. 어디까지? 일본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 10리, 한 5km 정도? 5, 6km 정도? 동서남북으로 항구에서 동서남북으로 한 5km, 6km 정도, 10리 정도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조일 무역규칙인데 이걸 다른 말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조일 무역규칙을 또 맺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고 가져가고 싶은 게 뭘까? 일본은 쌀입니다. 일본이 근대화 사업을 하면서 쌀이 계속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 쌀 무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뭐 있어? 싸게 가져가야죠. 무관세로. 관세가 뭔 의미인 줄 아시죠? 무관세로 양복, 즉 쌀을 무지하게 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4개의 핵심 내용 플러스 별책, 부록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면 싹 기억하셔야 됩니다. 1876년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가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 자, 일본한테 열면 다음에는 다른 나라한테 여는 것도 쉽잖아. 처음이 어렵지. 한번 문 열면 쉽잖아. 이 이후부터 미국이랑도 열고 러시아랑도 열고 프랑스랑도 열고 오스트리아, 독일 다 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거의 호구 된다고 보시면 돼. 선생님은 본 수업 때문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근대사 역사를 보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때리고 맞고 때리는 거에 대해서 맞다가 나중에 그냥 인공호흡이 툭 껴서 그냥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큰 틀에서.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문을 열었다는 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국가의 문을 열었으니까 국가의 어제 문 한번 열었으니까 개화파, 즉 국가의 문을 열고 개화를 하자. 우리도 서양의 근대적 발전을 위해서 개화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안 된다. 우리 고유의 조선의 성리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위정착 선동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화파와 위정착사파, 개화사상가들과 위정착사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합니다. 국가가 문을 여니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개화파는 찬성을 하고 위정착사파는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럼 개화파부터 봅시다. 자, 어찌됐건 국가의 문을 열었으니까 개화파가 많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1880년에 통리 기무화문. 여러분들 개화 운동을 하고 근대화 정책을 하려면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리 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구를 설치합니다.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는데 이 통리 기무화문 밑에 여러분들 여기는 없지만요 12개의 사, 그러니까 우리도 의정부에 6조가 있듯이 통리 기무화문 아래 12사가 또 있어. 12사가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식군대 말고 신식군대,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고, 우리 저번에 조선의 중앙군 5군영이었죠. 5군영을 축소시켜버린다. 2영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구식군대는 약화시키고 새로운 군대 별기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 입장에서는 별기군한테 잘해줄까? 2영한테 잘해줄까? 별기군한테 잘해주니까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모군란인 거예요.
그 스토리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 개화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강화도 조약도 맺었기 때문에 국가의 분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개화 정책을 하겠죠. 국가의 분을 연 이유가 개화 정책 하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통리기마문도 설치하고 신식군대 별기군, 그 다음에 기존의 또 5군영은 2호구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냈던 것들인데 선생님이 낼 때 우리가 뭔가 개화 정책을 하려면 다른 나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에 갔던 외교사절단은 소신사, 청나라는 영선사, 근데 미국도 갔네? 보빙사. 왜?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미국과도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됐죠? 그거에 대한 답례로서 우리 미국까지 갔습니다. 이거 아마 수업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당시에 보빙사 사절단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갔는데 당시에 막 엘리베이터 보고 깜짝 놀라고 막 그랬다는 내용, 여러분들 아마 수업 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외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일본에, 중국에, 미국에 보냈는데 특히나 중국 청나라는 뭘 보려고 배웠냐면요. 청나라의 당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개혁운동이 있었는데 그 양무운동의 핵심은요.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고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측면만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군사적인 거잖아. 청나라에서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데 우리도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영선사를 통해서 우리가 갔다 와서 군사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보고 배웠고, 그래서 만든 우리나라의 근대화 기구가 기기창입니다. 이거 무기 만들려고 만든 거야. 영선사를 통해서 만든 게 기기창이에요. 그 다음에 보빙사, 미국에 갔다 왔더니 어떠한 되게 좋은 제도를 배워왔냐면요. 우편.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메일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 감성 아시죠?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쓰면은 빨간 우체통에다가 붙이면은 누가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갖다 주고 그랬잖아.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당시엔 되게 획기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우편사무라고 하는 이 우편제도, 영어를 미국 보빙사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우편사무는 나중에 갑신정변과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죠? 우정청구 개국축하할 때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결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신사가 나중에 조사시설단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대화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가의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정척사파가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 3명, 이항로, 위정척사 운동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최익현. 자,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아까 흥선대원군 어떻게 보면은 하야시켰던 도끼상수했던 분이죠. 이 외양일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 외양일체론이 뭐냐면요.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위정척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최익현 선생님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고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일본이랑은 이전에도 많이 우리가 그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는데 왜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는 거를 뭐라고 하냐? 라고 하니 이 최익현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외양일체입니다. 지금 일본한테 문 열면 결국엔 나중에 서양 애들한테도 문을 열 겁니다. 외양일체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맞았죠? 나중에 다 엽니다. 다 열어요. 그래서 외양일체론, 최익현 선생,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만송 선생은요. 당시에 1880년 돼가지고 통리기마음 만들고 개화정책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맺어가지고 이제 미국한테도 항구를 열고 미국과도 교류를 하잖아요. 그거 반대한 겁니다. 개화 반대, 조미소 통상조약 반대 하기 위해서 영남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소문 다 써가지고 이걸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만송 선생의 영남 만인소,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의 외양일체론, 당시 상황과 연결시키면 돼요. 강화도 조약과 관련 있는 게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80년대 개화 정책을 하게 되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을 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이만순 선생의 영남만인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흐름, 개화파와 위정척사 운동의 대립, 마지막으로 조미수 통상조약 배우면 끝나는 건데 이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미국이랑 친하죠? 혈맹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국가, 서양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최초의 국가가 미국이에요. 1882년. 근데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당시에 미국과 맺은 게 아니고 당시에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요, 여기 지금 안 써있지만요, 배경에 조선 측량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아까 수신사 기억나죠? 1차 말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당시에 중국에서 황춘센이라는 인물이 쓴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돼.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고종한테 준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친중국,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 조선 책략,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연미국, 결일본. 그래서 결국에는 친중국, 일본과도 결합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누구랑? 미국과도.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의 조선 책략 내용을 보고 이때 미국과 맺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청나라 입장에서 일본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한반도로 들어와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막 간섭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이들을 견제하려면 청나라 혼자만으로는 힘드니 당시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책략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은요. 강화도 조약이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거중조정 이거 다 나중에 어깁니다. 미국이. 거중조정 뭐냐면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위협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은 누구 편 들어야 돼? 무조건 조선 편 들어야 되는 거야. 서로 자기 편 드는 거. 조선이 위협에 처하면 미국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선 편을 들겠다. 거중조정. 그리고 관세 자주권. 아까 보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은 무관세죠. 근데 미국 입장에선 그래. 우리는 신사의 나라니까 관세 자주권 인정해줄게. 니네 조선의 관세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보다는 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영사재판권 가져갔죠. 치해법권 가져가서 미국인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게 깡패예요. 최국 대우. 최고로 높은 대우를 해준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최국 대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나중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다른 조약 내용 필요 없어. 최국 대우만 내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왜? 최고로 높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좋은 조약 내용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국 대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그 조약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육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음날 미국 상인들도 육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국 대우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 자주권 양보해줬지만 결국에는 최국 대우를 가져갔는데 강화도 조약엔 최국 대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본도 나중에 최국 대우를 가져가기 위해서 겁나게 노력하고 1883년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이게 이제 개정되거든요.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 최국 대우 일본도 가져갑니다.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항부터 쭉 해서 조미수 통상조약까지 배웠는데 잠깐 끊고요. 두 번째 거 갑신정변이랑 이모군란이랑 배워보도록 합시다.